이교세 한국문학평론 20은요, 감정이라는 무기를 제목으로, 사실은 이거는 한국문학의 미래를 찾아서라는 연재를 하고 있는데, 문학공간에 2024년 9월호에 최근에 발간된 거기에 실린 것입니다. 말이 정치입니다. 사실은 이 문학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치가가 되려면요, 정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워야 되냐면 이 문학을 배워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죠. 그지? 내용이 있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내용이 있고, 어? 어? 국민을 미래로 올바르게 이끌어갈 뭐가 필요해요? 시적 상상력을 하면. 문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왜 문학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필요 없는 것이 한 군데도 없는데, 특히 지금은. 어쨌든 말이 정치입니다. 근데 이 오병상 기자의 2월 9일 날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제목이 정치는 증오의 조직화다는 주장이, 이게 현실 정치예요. 현실 정치에서는 증오의 조직화다는 주장이 현실 정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현실 정치에서는 그러죠. 요새 대통령도 그렇고 그 여당 당수도 그렇고 여기 이제 이름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어떻게 그 여론을 더 나쁜 놈을 찾는 그런 스타일이죠. 정치인이 유권자의 호감을 사기는 어렵지만 반감을 얻기는 쉬워서 그래요. 그 전략을 쓰는 거죠. 윤석열이 좋아서라기보다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을 찍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하니까 반사이익을 보는 거죠. 명품백, 이게 이제 영부인이 그랬던 거죠. 증오를 조직하는데 활용하기 좋은 아클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거에 의해서 정치에 대해서 한탄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 정치가 그렇냐면 이거는 정치 지도자나 집단의 무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무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재라고 여겨진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근데 왜 들어가기만 하면 못 바꾸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안 바꾸지더라고요. 그거는 정당 정치 때문에 그런데 그 정당 정치의 특징이 뭐냐면 근데 어? 보통 선거 근간인 응, 여당과 야당 정당 정치에 어, 로 인한 정당 정치를 하니까 반대표가 나오기 어렵고 반대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반대 의견 공정한 의견을 말하면 왕따 되죠. 이쪽 팀이나 저쪽 팀이나. 그래서 야당 당수가 쫓겨나고 막 그러잖아요. 반대팀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쫓겨났죠. 젊은 정치인이. 이분법적 대립에 근거하는 정치학적 담론. 이게 문제 같아요. 이게 어, 난경.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난경이에요. 이 난경이 앉았으면 이건데 어려운 경계, 본경이에요. 본경. 그러니까 지금 나는 세계관이 어떠냐면 정치 담론 자체가 그지? 그러니까 세계의 혼란은 이 근대 정치가 무기력해졌는데 이 무기력해진 근대 정치의 기본은 지식인 사회. 여기서는 정치학자죠. 정치학자든 등 이거 세계 이 전체적인 뭐전 미국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식인 사회의 무기력 때문인데 이는 대학제도 등 근대에 종속된 자본주의에 종속됐죠. 자본주의 등에 종속된 어, 지식인들이 응?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 새로운 탈근대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정치인들을 욕할 게 아니라
정치인들은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치인은 정치하라고 바쁘잖아. 누가 필요해요? 지식인 사회가 더 문제다. 즉, 다시 말해서 정치인들, 실무, 실무에 종사하는 정치인들보다, 그지? 그들의 담론의 한계를, 문제점을 새로운 밝은 내적 정치성으로, 정치성이란 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식인 사회가 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대안을 제출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대안은 학문적인 세계관, 어? 그러니까 그 기존의 법률 등을 법률과 이론에 바탕한 세계관으로는 AI 등에서 보듯이 어, 상상할 수 없기에 뭐가 필요해요? 시적 상상력이 이용된다. 그래서 이걸 쓰고 있어요. 이게 서론이죠. 그래서 정치 세계는 근대 정치 세계는 어때요? 내 편과 내 편, 그치? 여당과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그치?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난 그래서 이런 어느 쪽 편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아시겠죠? 어느 쪽도 아니에요. 여당도 야당도 아니에요. 난 그 자체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타자를 전제로 한 대립적 요소가, 그치? 질서 있는 이게 질서예요. 근대 정치 세계의 질서고 근대 사회의 질서예요. 그치?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보시면 공천과 낙천으로 예비 후보의 운명이 그러니까 낙천하면 소용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후보 되려고 뭐 대통령한테 뭐 어떻게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뭐 끼어들었고 간섭했고 지금 그 난리 시끄럽잖아요. 어, 그죠? 여당 야당 간 본선 대진표가 짜여지면 또 어떻게 돼요? 유권자의 선택과 외면으로 도장 둘 중에 하나만 찍는 거잖아. 당선과 낙선이 판가름 나요. 그러니까 정치에 나서 들어가면요. 별 수 없어요. 선거라는 링에서 삶과 죽음을 건 혈투가 다반사예요. 왜냐하면 자기 돈을 뭉쳐 쓰잖아. 선거 네 번 하면 망한다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요새는 좀 보존해 주니까 덜 하겠지만 옛날에는 정치 자금 보전을 요새는 해주죠. 15%인가? 그다음에 해줘요. 근데 안 해주면 네 번 선거 네 번 하면 망한다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치 얘기 자체가 논쟁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정확한 표현이죠. 이게 근대 정치성의 조금 전에 설명한 거야. 정확한 해석에. 그런데 이 임종주 기자는 이양 대립의 정치를 탈구축을 생각한다. 탈구축의 해체예요. 데리다의 해체. 이런 이양 대립주의, 그죠? 이분법적 논리에는 글로컬리즘에 역행하는 치명적 야만성이 도달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과 외국 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으로 규정하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수출 중심의 한국에 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래서 변해 어떻게 변해? 그래서 변해야 하는. 그게 글로컬리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세계화하고 지역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과 외국을 따로 볼 거 없다. 같이 합쳐자. 그런 얘기예요. 용어만 있고 아직 정확한 실천 방안은 없어요. 어쨌든 그런 이게 미래인데, 그지? 미래의 길이 어, 야만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법적 편가르기가 수반하는 이렇게 나누다 보면 중간에 뭐가 있냐? 이 사람도 주장하듯이 회색지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건 회색지대예요. 회색지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절충과 타협과 협상이 요구되는 회색지대. 특히 정치에서는 회색지대가 나오면 큰일 나죠. 난 회색지대에 대해서 대학교 때도 많이 겪었어요. 운동권 비슷한 곳에 있었는데 나는 금방 배제됐어요. 왜 배제됐냐면 회색지대에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적어도 많았거든요. 학생 첩자들이 많았어요. 뿌락지라고 그랬는데 학생 첩자로 오해를 받은 거죠.
그 양쪽에 그 경찰도 나를 감시하고 학생들도 나를 감시하고 이런 식이 회색지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색지대로 딱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어요. 친구들 다 감옥 갔는데 배척과 우열 판단이다. 소수의 목소리는 그래서 무시되고 다양성은 외면당한다. 지금 바뀌었죠. 현대 시대에는 페미니즘, 그지? 생태론, 어? 뭐 동물 권리, 동물권, 그지? 그다음에 소수민족 부대, 그지? 많죠. 또 동성애 허용, 등 소수의 목소리, 타자가 존중하는,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 지금 그렇죠? 들어보면 다 요새 주로 얘기하는 건 이쪽 얘기죠. 그죠? 그 이게 주류가 됐는데 옛날식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 민족은 우월하고 희식민은 열등하게 제국주의 식민정책은 정당. 이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원주민을 인종말살하는. 인종말살한다고 떠들지만 다 그랬어요. 미국도 그랬다고요. 미국은 어떻게 해요? 어, 인디안, 응? 인디언이요. 수백만이었어요. 추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니까. 로 추정되는 인디언을 말살하고 말살하여 백인 국가를 만든 미국인, 미국을 비롯한 미국이 근데 미국은 자신들이 식민제국주의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만들었으면서도 식민제국주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게 다른 데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응? 다른 데는 뭐 엄청나게 심했단 소리죠. 미국은 식민제국주의자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유엔지민을 말살했잖아요. 다른 데는 어떻겠어요? 다른 데는 어마어마하게 죽였겠죠? 그치? 음. 그래서 내가 미국을 예를 든 거예요. 미국이 더 나빠서가 아니라 미국이 더 어떻게 보면 제일 순진했죠. 그래서 정당성을 획득하는 거. 다 죽였는데, 그죠? 다 죽였는데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데리다가 중요해요. 데리다가 왜 그러냐면 팔근대 시대를 대표하는 음, 근대를 근대의 근대 담론의 기반이었던 데카르트처럼 팔근대 담론의 기초 작업을 하였다고 여기지는 나는 믿어요. 그렇게 다 그렇게 할 줄 몰라서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썼는데 21세기의 데리다, 21세기의 데카르트라고 나는 생각해. 21세기의 빨근대 시대의 데카르트라고 생각하는. 데리다가 뭘 얘기 그러냐면 데리다가 바로 이양 대립, 팔구축에 그러니까 해체라고 그러는데 해체론, 해체론. 그걸 디컨스트럭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걸 이양 대립 더 풀어 말하면 이양 대립 탈구축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이양 대립을 탈구축한다는 거죠. 왜냐면 양분법의 한계에 대한 극성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근대의 해체죠. 근대의 뭐 벗어나죠. 근대 탈구축, 탈근대죠. 그래서 서양 문명보다 뒤처진다고 여겨졌던 여러 지역의 명예 회복을 위한 포스트 콜론 탈식민주에 대한 논의도 뭐 때문에 대리자적 발전을 통해서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예요. 페미니즘 뭐예요? 남성 남녀 이분법에서 어, 남성이 우월하고 이분법은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정치적인 지배가 있단 말이죠. 여성은 월등하다는 젠더 개념에 대한 정치적 투쟁을 하는, 그치? 그게 페미니즘의 정치적 페미니즘의 특징이에요. 어, 정치도 이제 이분법 대립 이양 대립의 난폭성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거 아주 보기 드문
보기 드문 칼럼이었어요. 기사였어요. 보통은 이런 얘기 아예 안 나와요. 지금도 안 나오고. 역시 미국이라는 생각이 든 건 이번에 뭐 트럼프가 이기긴 했지만 이 트럼프의 매력이 뭐냐면 트럼프의 매력이 뭐예요? 벽돌을 이용해 온 그래서 기존의 근대적인 정치 체제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음, 행보를 해요. 행보를 함으로써 어? 대중의 호응을 받는. 그죠? 이 사람은 이민자를 쫓아내자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야? 소수민족 존중 이런 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게 근대 정치 체제에서 나오는 거 다 부정하는 거야, 뭐든지. 그죠?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그래서 어, 그 소수민족 우대 등 탈근대적인 음, 미래상도 자체도 다 부정하는 허무주의적인 정치를 하는. 근데 이런 정치가 뭔 줄 아세요? 이런 정치가 이게 뭐예요? 독재, 그지? 음, 그러니까 군중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독재 성향을 가진.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무시하는 거죠. 근데 이런 독재 생활 가진 사람이 이 사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누구 있어요? 오늘 나온 신문에 났대. 시진핑, 푸틴이나 푸틴이나 시진핑처럼. 근데 왜 이런 일이 다 벌어질까요? 이거는 이거는 지금 시대가 뭐예요? 근대적인 정치는 거니, 그지? 근대 정치학이 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 어, 정치적 정치 권력의 통제를 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식인 사회의 엄청난 무기력함 때문에 초래된 그러니까 공백 상태, 정치적 공백 상태를 정치적 프로그램의 공백 상태를 임시로 메우고 있는 이게 임시라고 내가 말했지만 사실은 계속되면 큰일 나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희망적으로 임시라고 했어요. 영구적으로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인류는 큰일 나요. 민주당에서도 근데 하여튼 그때 트럼프가요 지금 이기긴 했지만 질 뻔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최근대 정치성에 적합한 정당을 활용하던 시절이 그랬는데 그때 이 트럼프가 굉장히 따라 붙었을 때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된 사람이 누구냐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였는데 이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어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걔 좀 이상해. 트럼프 이상하지 않아? 위어드해. 이건 탈근대 정통이에요. 그지? 이걸로 트럼프陣営타격을 입혀요. 실상. 그래서 뭐예요? 부시 대통령의 무기력함 때문에 부시 현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어, 필패 상황에서 그죠? 대타로 나선 해리스 부통령을 위한 그죠? 그 미칠 것 같아서 부시 대통령이 중간에 중도 포기한단 말이죠. 어? 중도 포기한 상태에서. 응? 그러니까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길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위기에 필패 상황에서 미네소타 주지사가 위어드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민심이 돌아간 거야. 그래서 여기 그게 아주 기사로 났어요. 이게 영어로 된 기사도 이렇게 나는데 월즈가 누구지? 트럼프는 이상해로 일약 소셜 미디어 스타로 부상. 이거 진짜예요. 진짜로 이랬단 말이죠. 월즈 주지사의 부상은 상당 부분 그가 방송에서 표현한 위어드, 이상하다 덕이다. 어? 월주 주지사가 지난 MSNBC 방송에 출연해
공화당 정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을 위어드 피플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상한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야. 이렇게 유권자도 알기 쉽게 들을 만한 직관적 비판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짧은 시간 동안 SNS에서 이상하다가 폭발적으로 퍼지며 민주당 지지층은 물론 대중 사이에서 그 인지도가 급상승했다는 거예요. 이게 급상승한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됐어? 대통령 후보가 됐죠. 그러니까 정동의 힘이 이렇게 무서워요. 수잔 데이비스가 우리에게는 감정이란 무기가 있다. 이게 제목이 그거죠. 감정이란 무기죠. 라는 문장으로 자신의 책 Emotional Agility 이게 제목은 뭐냐면 정서적 민첩성인데 그거를 바른말로 감정이란 무기라고 한국어로는 제목을 붙였어요. 정서적 민첩성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정서적 민첩하지 않고 뭐예요? 정서적 어, 뭐랄까 고착성. 어, 즉 근데 감정과 정서가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고루해진 상황에서 어, 감정과 정서에 어, 예민하고 민첩해지는 탈근대 어, 정도의 일을 모색한 용어입니다. 그게 정서적 민첩성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수잔 데이비드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지금 시대에는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정서적인 감정이란 무기 번역은 그 직역은 아니지만 좋은 번역이라고 여겨져요. 감정이란 무기를 시작하는데 그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감정에서 무언가를 배우고자 할 때 던질 수 있는 좋은 질문이 있다. 바로 이것이다. 내가 왜 이 감정을 느낄까?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냐면 왜 하필 지금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왜 그래? 기존의 감정과 정서, 근대적인, 그지?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의 체계가 어, 쓸모없어졌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밝은 내 시대에 적합하게, 적합하게 어, 어, 고려하여 적용해야 하는 음, 음,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죠?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그럼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라는 질문이 뭐 어떻게 됐어요? 수수께끼가 돼버렸죠. 어? 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런 낭만적 감정이 어떻게 됐어요? 수수께끼 같아져서 어? TV 예능 프로그램에 예, 어? 패널 분석하는 하는 패널을 동반하는 어, 어, 사랑 관계 실험이 많아져 많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감정을 느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만 예를 들었지만 그런 감정을 못 느끼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자기 감정인데, 그지? 자기 감정인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모르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죠. 그지?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살다가 어떻게 돼요?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율이 50%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감정은 무슨 의미이지? 그치? 사랑이야, 아니야? 그치?
그런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풀어줬으면 내가 지금 느낀 이 지금의 이 감정이 나타난 이유, 이 감정의 목적은 무엇일까가 되는 거죠.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 감정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느끼는 이 슬픔, 좌절, 기쁨 말에 잠복해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이게 원래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어?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원래는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진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전혀 다른 감정이 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이거 되게 쉬워요. 예를 하나 들 수 있어요. 전근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영국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시 근대의 낭만적 사랑 경험에 관한 것인데 지금 읽으면 지루하고 당연해 보이지만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중세의 중매 결혼 밖에 없던 시대이니까 자신의 감정이 응? 낭만적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장면이 있잖아요. 고백을 통해 확인하는 낭만적 사랑임을 응? 확인하는 기준이 없었다. 그래서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응? 오해를 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 비극이 결말이 된다는 거. 근데 이건 비극이 아니라, 그치? 이건 비극이 아니에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5대 비극이 아니에요. 피어의 4대 비극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죠? 잠깐의 오해나 착각으로 어, 자살한 거니까, 하는 것이니까 실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런 걸로 자살 안 해요. 왜 안 해요? 뻔한 거냐. 그러니까 뻔하게 돼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질문했었어요. 언제 질문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지금 말한 이런 질문은 언제 시작돼요? 시대 전환의 시기에. 응? 그러니까 전근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거는 뭐야? 처럼 전근대 중대에서 근대로 전환할 때, 혁명적으로 전환. 혁명이 거의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거죠. 전환할 때 나타나니까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근대에서 팔근대로 전환하는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시대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 이게 그래서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팔근대란 말 앞에 많이 썼죠? 그러니까 왜 지금 감정일까요? 왜 지금 감정을 생각할까요? 왜 지금 감정을 생각해야 하나요? 그지? 그래서 그걸 요약을 하자면 일자의 육체, 정신, 감정, 정동, 영성의 인간 경험 4단계로 설명하자면 정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성중심주의 근대 담론에서 감정을 어땠어요? 억압됐었어요. 인체 해부의 의학교실 생각하면 어때요? 거기서 감정이 생기면 피 흐르고 뭐 난리 나죠? 근대 실험 과학의 객관적 세계관에 감정 영역의 자리가 없겠죠. 내 친구가 의사인데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의대 다닐 때 초기에 만남은 우린 옛날에 도시락을 들고 다녔는데 딸그락거리는데 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방에서 그래서 넌 뭘 들고 다녀? 말해봤더니 해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골을 넣고 다니는 거야. 사람 해골을.
감정 없이 그냥 보는 거죠. 나는 기절했는데 깜짝 놀랐는데요. 그 해걸의 뼈 이름 다 외워야 되니까 갖고 다닌대요. 하나 뼈 이름 다 외워야 된대. 라틴어로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 의대 공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지금 뭐야? 이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시대전환 상황이라서 공동체 담론에서 그간 억압되던 육체나 감정의 차원이 어떻게 돼요? 자기 존재성을 주장하는 거. 요새 육체 강조하죠. 그리고 AI나 로봇 등에서 과학 분야에서 필수 불가한 요소가 된 거예요. 육체나 감정이. 그래서 김학의 교수가 감정의 역사에서 지적하듯이 김학의 교수가 왜 지적을 하게 되냐면 감정을 마치 개념인 것처럼 생각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 왜 그래? 새로운 시대니까. 그지? 요건 뭐냐면 팔근대 시대, 응? 근대 시대 동안 이름만 있었지? 억압되어 온 감정과 정서를 다른 차원에서. 그래서 난 뭐라고 부르냐면 정동으로 어, 어, 새로운 개념으로 그지? 생각해야 할 역사적 필요성이 있고 여기 있고 있어서 김학의 교수가 감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있는. 김학의 교수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분이 왜 그런 공부를 하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공부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복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행복이라는 말도 바뀐 거죠. 사랑만 얘기했는데 행복은 뭐냐면 공적인 미덕의 실천에서 느끼던 감정이었어요. 이거 웃기는 소리 같죠? 이게 뭐야? 그런데요. 헤라클레스 생각해 보세요. 헤라클레스 신화를 생각해 보면 헤라클레스는 왜 그러냐면 자기 이거 미쳐갖고 그 저주받아서 자기 부모 아이하고 자식들을 죽이죠. 아내하고 자식을. 근데 헤라클레스가 열심히 살아요. 어? 개인적인 비극에도 불구하고 어, 열심히 산 건 뭐 때문에? 그당 그 시대 고대의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공적인 미덕을 실천하는 게 그게 감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오, 이게 말이 돼?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오, 김선진 장군의 딸이 김을동이었는데, 김을동도 국회의원이었어요. 김을동 국회의원이 음, 거의 보지도 못했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지금 같으면 자랑스럽게 여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식을 갖다 내팽개친 거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바로 전근대적인 행복관에 따르기. 응?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니까. 아버지는 자랑스러워져야 되는 거야. 어떻게 자랑스러워요? 공적인 미덕의 실천에서 느꼈는 감정이. 근데 지금 어때요? 19세기 와서는 근대 와서 19세기 초부터 근대죠. 이게 그래서 저거 뭐야? 낭만주의죠. 낭만주의 시대. 영국 낭만주의. 다른 나라도 있지만 난 영문학 전공인데 맨날 영문만 얘기해요. 영국 낭만주의. 가 시작된. 어? 근대죠, 근대. 그지? 그러니까 근대가 시작되는 예요. 음, 그, 근대가 본격화하는. 그전에도 근대는 있었어요. 계몽주의부터 근대지만, 어, 계몽주의, 프랑스와 프랑스 혁명으로, 어, 어, 본격으로 변하고, 하고, 근대가 본격화하는. 즉, 일상이 되는. 그죠? 낭만주의가 왜 중요하냐면, 생활에 감정과 정서가 근대화하는. 뭐예요? 근대적 개인 의식을 찾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낭만적 사랑을 하게 되는. 낭만적 사랑이 뭐예요? 나 혼자,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 개인의식 그지? 자아를 찾아야지만 낭만적 사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19세기 초에.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사적인 만족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헤라클레스나 김전진 장군은 어떻게 돼요? 나쁜 아버지죠, 그치?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나 김전진 장군이 나쁜 아버지 이거 되듯이 왜 왜요? 어? 핵가족의 근대 핵가족의 자녀를 어? 자녀의 심리적 배려를 고려하지 않는 나쁜 전형적인 어, 나쁜 아빠가 되듯이.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아빠들이 성공해도 소용없어요. 그치? 돈 벌어도 소용없다고. 사적인 맞점값으로 그 그치? 이게 이게 최근에 영화에 나왔어요. 뭐가 냐면 보통의 가족이라는 영화 있어요. 이 보통의 가족. 영화 보통의 가족에서 보통의 가족의 영화 보통의 가족이 괜찮은 영화인 이유가 가족의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새 누구예요? 변호사와 의사인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처절하게 실패하듯이 나쁜 아빠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의사 변호사 되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적인 만족감으로는 꽝인 거죠. 그지? 그래서 고독이 그저 혼자인 상황을 가리키다가 사회성으로 이 뭐냐면 사회성으로 고통받는 느낌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현근대 사회가 되면서 그러면 근대의 고독이 긍정적인 의미보다 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근대는 자아니까 독립주체적인 독립주체성을 가진 근대 자아 의식만으로는 저는 행복해질 수 없게 된 없게 된 근대 사회가 되면서 그래서 사회성 인간관계가 응? 그 고독이 아니라 뭐가 돼요? 고독이 좋았는데 그치?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이 외로움이 모든 질병에 뭐라고 그래 지금은 이 외로움이 자살에 이르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어서 영국의 고독부 장관이 있죠. 영국의 고독부 외로움 장관이죠. 외로움 장관 제도처럼 국가가 본격적으로 어, 어, 지원하려고 하는 사회 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 거죠. 바뀐 거죠. 그러니까 행복도 바뀐 거야 이렇게 행복한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는 개개의 느낌이 마치 개념이라는 걸 설명한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었죠. 타당하냐 이거. 지금 타당하지 않게 돼버린 거죠. 그지? 그러나 타당하지 않지만, 그지? 그러니까 근대적 행복의 느낌이, 감정이, 예, 저는 쓸모가 있지만 없어서 질문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타당한가 물어보는 거죠. 옛날엔 괜찮다고, 옛날엔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걸 어떻게 알아요? 쉽게 입증할 수 있어요. 지금도 베트남 등 전근대에서 근대로 어, 경제개발, 근대적인 경제개발이 한창인 어, 나라의 행복지수는 90%에 육박할 만큼 높은데 어? 한국도 선진국에 왜요? 팔근대 시대로 돌입한 거죠, 우리는. 팔근대 시대로 돌입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도 나중에 우리처럼 될 거예요. 결국은 팔근대 시대로 오게 되니까. 그래서 언어적 의미작용이 개념으로 응축되고 모니크가 시행한 것처럼 감정이 몸이 하는 생각 이건 뭐야? 근대적인 정의죠. 어? 근대 담론에
정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감정은 몸이 생각하는, 몸이 하는 생각인 거죠. 그죠? 요거를 내 말로 표현하면, 요거 어렵게 썼는데, 쉽게 표현하면, 3, 감정은 뭐예요? 1, 육체에서 어, 발생하는 이 생각으로 대한 되는데. 그지? 그쵸? 그게 근대거든요. 이 감정에 부여된 의미가 어떤 의미? 감정에 부여된 근대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대 담론에서 통용되던 그런 의미가 있었단 말이지. 행복이나 이런 거 말이야. 그지? 사랑이나 이런 거. 옛날엔 다 통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감정 실험에 틈입된다는 것. 무슨 소리냐면 다른 이론, 그지? 오늘 감정 실험은 다른 의미가 균열을 일으키며 발생한다. 틈입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그 틈을 내서 들어온다는 소리잖아요. 틈을 내며 이번 들어온다는 거야. 들어오는. 그러니까 다른 시대가 왔다는 거. 그걸 말합니다. 행복이 공적인 미덕의 실천에서 느끼던 감정이다. 19세기 초에 와서 사적인 감정으로 변했다는 주장은 독립주체적 개인의 정체성이 확립된 근대 이전에 어떻게 사적인 행복의 감정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이라는 거죠. 그죠? 설명하면 좀 전에. 그리고 고독이 그저 혼자인 상황을 가리키다 사회성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이 갖는 고통스러운 느낌을 변했다는 주장은 낭만주의 시의 워즈워드 서정 담시집에 나는 구름처럼 이렇게 떠돌았다네의 사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독이 바로 근대시의 창작법을 말하는 고독의 축복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걸 모르면 설명이 안 되는 거. 왜냐하면 가끔 내가 침대에 누워 멍하니 있거나 또는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혼자 있는 거죠. 신성아들은 저 내면의 눈 위에서 번쩍이는데 이는 고독이 주는 축복이라는. 그 육체의 눈에 추가해. 육체의 눈이 있는데 거기에 내면의 눈을 갖게 된 근대인의. 그지? 생각에 관한 워즈에 찬가이면서 그지? 그래서 서문에서 시는 강력한 감정의 우발적인 흘러넘침입니다. 그건 고요 속에서 추진된 정서의 그 원천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강력한 감정의 우발적인 흘러넘침이냐 생각을 깊게 하다 보면 혼자서 생각을 깊게 하다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지? 거기서 이제 감정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생각이 기본이고 그게 감정이 있다는 거야. 이게 근대적이죠. 음, 고요 속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인 근대적인 독립주체적인 의 개인 군대자가 의 일이니까 혼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고독 속에서 회상된 정서라고. 예?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서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 게 근대적 감정의 추진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현근대 시대에 육체적으로 그저 혼자인 상황이었을 뿐인데, 그치? 육체적으로 그때는 혼자인 상황이에 뭐 감정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독립주체적 개인의 근대 시대에 만약에 고독의 축복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은 고통을, 이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제,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게 그랬었는데, 이렇게 되고, 이제 근대 공동체가 호소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탈근대 시대에 이르러면 어떻게 돼요? 우울과 불안이 만연하는 사연이 된 거죠. 김학의 교수가 자유는 의회와 법으로 제도화되고 평등은 경제의 집단화로 제도화되니까 이게 이제 자유하고 평등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의 차원이잖아. 그런 것들은 다. 어? 생각의 차원인데 감정은 인연과 달리 제도로 귀탁되지 않아서 포기하기 어렵다. 무슨 소리냐면 감정은 무시돼 왔으니까. 감정은 어, 이념, 생각 중심의 그러니까 과학 중심의 근대 시대에는 무시되어 왔습니다. 없었어요. 그지? 과학자들이 감정적으로는 집에서나 느끼지 뭐 나가면 회사에서 느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무시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도 없죠. 사랑만이
그것도 19세기 이후에 가족으로 이게 뭐야? 사랑이 가족으로 이어지고 근대 가족이 된 거죠? 낭만적 사랑은. 분노와 공포가 제도화될 수는 없는 거지. 사랑은 그게 겨우 제도화가 된 거고 분노와 공포는 알아서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낭만적 사랑의 바탕이 뭐예요? 핵가족이죠, 핵가족. 사랑이 필요한 거야. 이 핵가족이 뭐니까? 근대 국가의 핵심 요소가 되지만, 그지? 과학적 객관화를 신봉하는 근대 이념은 어떻게 돼요? 과학적 객관화를 신봉하니까 감정의 영역을 제도권에서 조직적으로 배척한 거죠. 어? 그래서 그러나 감정이 욕망을 갖는 거는 감정이 욕망과 규범 사이에 인간이 느낀 격동이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감정의 원리는 그 자발적인 욕망과 근대적인 규범 사이에서 그 규범을 안 지킨다고 감정이 왜 생기냐고 규범을 따르면 그냥 생각 없이 따르면 되잖아. 그지? 근대적인 규범을 어떻게 돼요? 생각 없이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위반하는 거지.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도덕 규범에 피한해서 작동하는 욕망의 문제라는 거. 앞과 밖에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 차원이 아니라 마주친 상황이 정당치 않아서 육체 차원뿐만 아니라 마주친 상황이 정당치 않아서 그다음에 시민 도덕의 규범을 위해 분노하는 등 생각을 차원을 이끌어간 감정의 근대사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죠. 근대 시대에도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기후위기나 세계적 유행병 등 다중위기가 증명하듯이 무슨 소리예요?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시대 전환 상황이 있잖아. 어? 그래서 기존의 종교 사상과 근본적으로 기존의 종교 사상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해야 돼요. 뭐가? 탈근대 시대의 영성 사상. 그래서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을 비롯한 육체적 욕구나 응? 육체적 욕구는 니드라고 그러죠. 니드. 본능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근대 물질 시대의 감정적 욕망과 다른 팔근대 시대의 욕동이라고 그래. 드라이브라고 그래. 드라이브. 전혀 달라요. 이거는 슬픔, 기쁨 등 단기간의 감성의 감정, 힐링이라고 그러는데, 그다음 비탄과 애도는 장기간의 감성의 정서. 그래서 감정과 정서를 두 개를 구별하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돼요? 이런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의 체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새로운 단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 언어적이고 전 인격적으로서 언어와 규범에 엮여 있는 감정과 다르게 고도로 뭔가 조직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브라이언 마수미의 정동이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근데 나 이 사람을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용어만 차용했어요. 근대의 감정과 정서를 뭐로 하냐면 영성과 연결된 정동으로 번역해. 그래서 3번을 내가 언제나 감정, 그다음에 정동 두 개를 말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 죽음의 수용소 인간의 의미 추구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이게 빅터 프랭클의 심리학인데 이게 주류예요 지금. 근데 이게 뭐냐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마다치 그 아우슈비츠에 있었는데 다 죽었는데 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살았다는 거. 뚱뚱하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이런 거 다 소용없었다. 그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의미 심리학이 되는데 그거는 수잔 데이비가 지적하듯이 근대 세계관에 따른 직관적 판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심리적 지름길. 그러니까 생각 안 하는 거죠. 감정의 경직성이 어떻게 해요? 비효율적이고 장애물이 돼버리고. 어? 자극과 반응 쌓인 일정한 공간이 있는데 그지?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자동으로 이거 생일 케이크면 행복하겠지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생일 케이크 줘도 화내는 경우 많죠. 생일이라고. 이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자극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야. 이건 팔근대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분야란 말이죠. 요건 뭐예요? 요거는 새로운 팔근대적 정동의 발견이. 어? 근대적인 그 생각 없이 느끼는 것.
생각 없이 느끼는 거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 없이 느끼는, 응? 느끼던 근대적인 감정과 달리. 응?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 선물이라고 케이크를 마련했는데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만족하지 않는 죠. 자동으로 당연히 케이크 생일 케이크겠지 뭐 그러고 사다 주면 이게 뭐야? 그런 경우 많단 말이야. 내 손자를 가끔 자주 선물을 사주는데 나하고 전혀 다르게 반응해요. 응? 비싼 거는 1,000원짜리를 되게 좋아하면서 좀 비싸게 산 거는 무시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몰라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선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고 심리적 지름길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어, 느끼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당연하지 않단 말이에요. 느낌. 그렇죠? 이게 애인들 간에 싸우는 가장 큰 원인 아니에요? 빅터 프랭클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극과 반응사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뭐 어떻게 해요? 의미를 중시하는 거예요. 의미.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의미의 의식적 추구가 뭐야? 새로운 세상이 됐으니까 의미를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아우슈비츠 봤다는 거예요. 수잔 데이비스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의 의도나 가치가 살아가게 막기 위해서 자기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유지하면서 어떻게 바꾸고 유지할지 자기 생각하는 거야. 현재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이게 뭐냐? 감정의 밀접성이라는 거죠. 고정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이는 경직된 근대 사고와 감정의 문제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다니엘 가네만의 행동 경제학 담론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혜 시스템이 그러니까 자동 반응하는 자동 자동 반응하는 제일 시스템을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반성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응? 그게 제일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건 노벨상 받았죠, 경제학상. 바로 이 개념으로 받았어요. 행복을 추구하면 기대가 형성되는데, 그치? 행복을 추구하면 기대가 형성되잖아. 나 이번에 생일 선물 잘 사줄게. 그 기대해요. 근데 기도는 자기가 등장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분노죠. 원하는 생일에 선물을 안 사주고 뭐 이런 거 줬어 그러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면 행동의 진정한 특성을 맛볼 수 있게 되는 행복의 역설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어떻게 행복에 대해 잘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훈련된 무능력이라고 말하죠. 어? 훈련된 능력이 있어야 무능력이야. 왜냐하면 터널 비유 때문에 그래. 자기 아는 것밖에 모르는 거야. 근대인들은 뭐만 알아? 근대만 집중하는 거죠. 응? 근대 교육으로 근대적인 사고만 하는 탈근대 시대에서 아주 무능해진 이게 무능해진 거야. 훈련된 거는 공부한 건 다음 그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미안한 소리지만 싹 다 쓸모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경우 많죠. 학교에서 뭘 배운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 많죠. 그게 그거예요. 교육이 잘못된 거죠. 아직 시스템이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상식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 게 있다. 그만큼 무식해졌다는 거죠. 수잔 데이비드가 감정의 밀접성을 얻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네 가지 기본적 흐름 중 감정과 마주하기와 감정에서 한 걸음 비켜나기가 중요한 거야. 왜 그러냐면 최근대 정동 체계가 미비하니까 근대의 감정과 정서, 특히 어렵고 힘든 감정들을 한 걸음 물러서서 그치? 이게 맞나 하고 생각해 보는 거야. 아무런 판단이 담겨 있지 않은 공간에서 그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보다 적절한 대응 방식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주 어렵지만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대 낭만주의 동안 고독의 축복이던 내면의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를 감정의 뜻에 걸리게 하는 내면의 수다장이가 됐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잡생각만 드는 거야. 우울해지게 만드는 거죠. 믿을 수 없는 화자의 시대가 된 거야. 자기를 못 믿어 이제. 응집력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 구조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기계가 인간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응?
이거 이제 그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의미를 새롭게 만드는. 그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죠, 인간은. 그러니까 근대의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 그걸 믿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얘기들을 새롭게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부분 다 실패하고 결혼은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감정의 민첩성으로 왜 감정의 민첩성이 중요하냐? 복수의 관점이 필요하거든요. 단수는 안 된다. 옛날에 있던 거 과거의 기존의 관점만으로는 위험함을 응?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하니까. 응? 그래서 복수의 관점으로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이거 지금 공부해야 되는 얘기라니까. 그냥 저절로 안 된단 말이죠. 메타뷰라고 해, 그걸 보고. 메타뷰. 응?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이건 복수의 관점이라고 말했지만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응, 공부가 아주 중요했다. 지금 그게 전체로 보는 공부가 아주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설명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설명이에요. 맞아요. 내러티브의 자기 성찰 능력, 그지? 그걸 강조하는. 그 앞에 얘기도 내가 바꿨죠? 요거 근대 얘기를 새롭게 만드는. 근데 이 글은 그게 아니라 근대 이야기라고 했대. 기계라고 했잖아요. 기계. 근대적 기계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바꿔서 쓴 거예요. 근대적인 기계가 인간의 마음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실수죠. 그래서 자기 모순이 있어요. 이 수잔 데이비스의 책에도. 이런 거 흔해요, 요새 학자들이. 최근대 정동에 근거한 평온한 감수성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혼란스럽지 않고 평온해야 되는데 이 평온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지? 아주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응? 근대에서 팔근대로의 혁명적 전환 상황에 관한 전반적인 관점, 전반적인 견해, 메타뷰가 생기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어떤 사태가 발생해도 해도 공부한 체제를 기반으로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공부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수잔 데이비드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럼 어떻게 옵니까? 내가 그래서 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 그걸 만들려면 없어요, 다른데. 평온한 감수성이 필요해. 그래서 호기심이 필요한 거죠. 호기심이 왜 필요해요? 이제 또 편안하니까 호기심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호기심이 보통 못 생겨요. 하나가 바빠 죽겠는데 호기심은 무슨, 그지? 그러니까 이 둘이 나란히 서면 알고 있어요.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위대한 일들이 뭐예요? 밝은데, 밝은데 시대라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뭘로? 시적 상상. 그죠? 이 위대한 일을 만드는 길을 열라고 지금 내가 이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정이라는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벤스 월즈 미국 부통령의 괴상하다는 말, 그지? 그게 정동이라는 무기잖아요. 그걸 휘두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무기는 이겁니다.